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5일 송국근 혼술 시작합니다. 예, 오늘은 지금 대구 현지에서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 출마를 하신 홍석준 전 의원님, 홍석준 예비 후보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조금 전부터 오늘 오후 들어서 대구가 전국 언론의 최대 관심사로 부각을 했습니다. 우선 그 문제부터 좀 여쭤볼게요. 일단 대구시장 후보 가상 대결 결과가 나왔는데 이게 영남일보, 제가 몸담고 있던 영남일보가 리얼미터에 의뢰를 해서 했는데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겁니다. 김부겸이 출마를 하면은 민주당 김부겸이 출마를 하면은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8명 다 이제 가상 양자 대결을 붙였는데 전부 다 김부겸이 다 이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영남일보가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대구 시민 812명 대상으로 실시를 한 결과인데 이진숙 위원장과 1대1 가상 대결에서 김부겸 47, 이진숙 40.4 이게 이제 오차범위 내에서 유일하게 경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다른 유영아, 윤재옥, 이재만 또 주호영, 최연석, 추경호, 우리 홍석준 후보님까지 다 하면은 오차범위 밖에서 지고 있다는 건데 이게 지금 그래서 대구도 먹힌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허점이 하나 있는 것이 두 사람은 컷오프 됐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이 여론조사는 그렇다 치고 지금 현장에서 지금 오늘도 대구에서 계속 활동하시고 오셨다가 지금 대구 가서 선거운동도 하시고 서울에 와서 또 방송에 출연해서 민주당 좌파 정권하고 장파 정권을 이렇게 견제하는 역할을 지금 동시에 하고 계시는데 지금 대구 민심이 진짜 이렇습니까? 예. 대구 민심이 사실 좋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전국적으로도 비슷한 상황인데 특히 지금 국민의힘에 대한 어떤 지지율이 전국적으로도 지금 좋지 않은 상황이고 대구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대구가 보수의 심장이라는 어떤 지역이라 하더라도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특히 조금 전에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이 여론조사가 나오게 된 이유는 저는 두 가지라고 보는데요. 첫 번째, 최근에 공천을 둘러싼 여러 가지 갈등 때문에 굉장히 좀 국민의힘에 대해서 특히 대구에서 좀 보는 시각이 좀 곱지 않았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물론 조영 의원과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컷오프 전에 했던 이야기입니다만 그러나 그 전부터 중진 3명에 대한 어떤 컷오프 이야기가 나오면서 굉장히 좀 와글와글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국민의힘에 대한 대구에서 있던 지지율이 굉장히 지금 최악으로 안 좋은 시기다. 이런 점을 한마디 말씀드리고. 딱 그 시점에 조사가 이루어졌네요. 그렇습니다. 또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이 조사는 사실상 당을 배제한 조사입니다. 그러니까 인물 어떤 구도상으로 김부겸 대 이진숙, 김부겸 대 조영, 김부겸 대 홍석준 이런 식으로 이제 붙이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양자 대결로 가면은 인지도 싸움일 수밖에 없는데 김부겸 전 총리 같은 경우 우리 대한민국에서 대구를 떠나서 모르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총리까지 했기 때문에 대구에서도 출마도 많이 했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여론조사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제 국민의힘에서 치열하게 6명 중에서 4월 17일 날 이제 2명이 뽑히고 또 최종적으로 4월 말에 최종 후보가 결정되고 난 다음에 여론조사를 하면 완전히 지금 달라지게 된다. 그럴 때는 이제 당 대 당의 어떤 그런 구도로 가기 때문에 저는 지금의 어떤 여론조사와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게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최근에 언론 상황이 참 우리 국민의힘에게는 안 좋은 것이 안 좋은 어떤 이슈 뉴스가 나오면 완전히 언론에서 도배를 하고 지금 언론이 정말 큰일 났어요. 그리고 반대로 우리에게 좋은 이슈 내지는 이재명 정권, 민주당 정권이 잘못되는 이런 이슈가 나오면 또 언론이 좀 조용합니다. 가장 최근에 제가 깜짝 놀란 게 그저께죠. 전재수 지금 전 장관 의원이 까르띠에 부산 시계를 본인은 절대 받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저께 중앙일보 보도에서 전재수 아주 절친한 지인이 수리를 맡겼다. 이런 보도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금까지 했던 전재수 이야기하고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 일보가 중앙일보에서 나오면 추정 보도가 쫙 나와야 되는데 사실은 조용해요. 중앙일보 아침 새벽 5시에 나왔는데 그다음부터 좀 조용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정말 언론 상황이 안 좋다고 느낍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영남일보 그리고 리얼미터 조사에서
뭐 전부 다 김부겸이 이긴다 이러니까는 이걸 기정사실화 해가지고 지금 중앙 매체나 이런 데서 이제 16개잖아요. 17개에서 전국이 이제 광역이 호남이 통합돼서 16개 중에서 15대 1이다 이런 말까지 하고 있어요. 경북만 이제 남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이게 현실입니다. 나중에 실제로 후보가 결정되고 나서 여론조사를 하면은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우리가 정말 이 경쟁력 있는 후보를 뽑아야 되는 게 우선이잖아요. 지금 일단 1차 그러니까 예비 경선이 끝나고 6분이 올라갔어요. 우리 홍석준 예비 후보님부터 홍석준 예비 후보님은 가나다 순으로 하니까 항상 끝에 나왔어요. 제가 거꾸로 하겠습니다. 홍석준 마치 순위처럼 여기 여론조사 결과도 보면은 유영아, 윤재호, 이재만 이렇게 순으로 가나다 순으로 하니까 홍석준 제일 끝에 나와요. 그래서 제가 거꾸로 할게요. 6분이 올라갔는데 홍석준, 추경호, 최은석, 이재만, 윤재욱, 유영아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자, 일단 예비고사 예비고사죠. 예비경선 통과한 것을 축하를 드리면서 현장에서 좀 어떻게 본인에 대한 어떤 지지율 같은 게 좀 움직인다고 좀 느꼈습니까? 저는 이번에 1차 경선은 사실은 제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네. 이번에 경선은 사실 이제 공관위에서 그리고 당 지도부가 원래 네. 이번에 공천 기준을 대구에서만큼은 그래도 좀 혁신 개혁 공천하겠다고 해서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3명의 중진들을 컷오프하려고 했는데 네. 워낙 조영호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말이 많고 이렇게 되니까 여러 업무론도 막 제기하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됐는데 저는 지금의 어떻게 보면 좀 컷오프가 어떻게 보면 좀 주호영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중진들에게 밀렸다. 그래서 사실은 이진숙 위원장을 컷오프할 이유는 사실은 없지 않습니까? 물론 좀 크게 봐서 수도권이다 어디다 이 전략적 재배치를 하기 위한 어떤 귀중한 자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저도 수긍이 갑니다만 어쨌든 대구시장만으로 국한에서 공천을 한다면 이번에 공천 기준 자체는 사실은 좀 애매했다, 잘못됐다 그렇게 좀 생각하면서 제가 이번에 통과한 것은 제가 했다는 어떤 그런 것은 느끼지 못하고 단지 사실은 이번에 대구시장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현역 의원만 하더라도 지금 5명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드랍한 사람도 또 몇 명 됩니다. 예를 들면 달서구청장이라든지 북구청장이라든지 이런 분 3분이 또 중간에 드랍을 했습니다. 우동기 또 위원장까지. 그렇기 때문에 드랍하지 않고 지금 현재까지 있는 것은 그나마 그래도 제가 지금까지 대구에서 많은 일을 해왔고 또 지금 그렇죠. 좌파와 끊임없이 방송에서 현장에서 싸우고 있고 특히 저는 중요한 거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이겁니다. 정말 우리 당이 잘못된 게 공정한 평가 누가 선당 후사를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가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주호영 의원이 2016년도에 무소속으로 나와서 당선된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또 무소속 우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나간 사람에 대해서는 정말 엄청난 페널티를 주고 그리고 당에서 어떤 결정을 해도 묵묵히 참고 당에서 선당 후사한 사람에 대해서는 정말 제대로 평가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22대 총선에서 경선 기회도 탈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총선 상황실에서 선대위에서 좌파 민주당과 싸웠습니다. 맞습니다. 좀 이런 점들을 좀 그래도 좀 알고 있지 않나 당에서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단 불이익을 좀 받았다고 해도 내가 그것을 사귀고 그다음에 이제 선당 후사로 진짜 당을 위해서 봉사하고 22대 총선 때 이제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나중에라도 좀 기회를 줘야 되는 당에서 그것을 참여해서 기회를 줘야 되는 그런 것들이 좀 정착이 돼야 되는데 맞습니다. 그게 좀 국민의힘에서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선 과정에서도 이제 좀 그런 부분을 좀 참작을 해서 어떤 대구 시민들께서도 그런 부분을 좀 참작을 했으면 좋겠는데 자 주호영 의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은 주호영 의원 그때 공천에서 탈락을 하니까 무소속으로 해서 당선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까지 계속 나오는 이야기가 주호영 의원이 내일 좀 탈당할 것이다. 탈당을 해서 무소속 출마한다. 그러니까 한동훈이 또 기자들이 묻습니다. 한동훈 계속 이제 기자들을 부추겨요. 한동훈한테 그러면은 주한 연대가 결정된 거냐 하니까는 이미 결정된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주호영 의원이 만약에 나오면은
삼파전이 되잖아요. 이제 주호영하고 국민의힘 후보로 선출되는 분하고 그다음에 김부겸 이거 필패 아닙니까? 예, 그렇게 되면 굉장히 좀 어려운 구도가 됐는데 네. 저는 주호영 의원이 무소속 탈당해서 출마하리라고 예상하지 않습니다. 아, 예. 그 이유는 몇 네. 가지가 있는데요. 아, 첫 번째는 그래요? 네. 일단 본인이 취한 스탠스가 지금 가처분을 신청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런데 또 뭐 탈당 이야기를 하는데 탈당을 하는 순간 가처분의 효력이 없습니다. 기각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가처분이라는 것은 당헌이 예. 당의 처분에 대해서 좀 중지를 해달라는 이런 처분인데 당헌이 아닌 사람은 그런 어떤 자격이 없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저는 가처분을 했다는 자체는 탈당해서 무소속 출마하지 않는다는 그런 어떤 전제는 저는 깔렸다 보고 네. 그다음에 현실적으로 봤을 때 2016년도에 주호영 의원이 탈당을 해서 무소속 출마해서 이겼을 때는 그때 당시에 갑자기 이인선 의원이 공천을 받아서 준비할 수 있는 기간도 짧았고 아, 또 그렇습니다. 예, 수성어리였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당시에 대구 여론은 주호영 의원이 3선에서 4선 넘어갈 때인데 네. 주호영 의원이 좀 억울하다 이런 네. 동정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주호영 의원이 6선입니다. 6선에서 대구시장 나가려고 했는데 국회의원도 아니고 이렇게 네. 컷오프 됐다고 해서 네. 과연 국회의원 그것도 부의장을 하면서 지금 임기가 네. 2년 동안이나 남아있는 분이 네. 이것을 다 포기하고 나갔을 때 네. 과연 시민들의 동정 여론을 받을 수 있겠는가? 네. 네. 저는 받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아. 때문에 이런저런 상황을 봤을 때는 주홍 의원이 과거 10년 전하고는 달리 네. 탈당해서 네. 무소속으로 출마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그때 무소속 출마해서 당선될 수 있었던 거는 그 수성구 안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수성구 안에서 일어난 일이고 수성구에서는 본인이 정치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이 있다 해도 이거 대구 전체를 넓히면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구도도 지금 그런 그 상황인데 또 동정 여론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자, 그 말씀까지 하셔서 그러면 아마 주호영 의원은 지금 이렇게 탈당 이야기를 오늘도 막 했거든요. 그래서 언론에 쓰고 있는데 일단 벼랑끝 전술을 쓴다고 보실 수가 그렇습니다. 있나요? 예, 벼랑끝 전술을 쓰고 있다. 예. 그렇게 지금이라도 예. 그 컷오프 취소해달라.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제 보여지는 것이고 사실 주호영 의원뿐만 아니라 지금 입장이 참 딱한 분들이 많죠. 예, 예, 예를 들면 예. 김병욱 전 의원 같은 경우도 아, 포항에. 예, 예, 포항시장이 컷오프돼서 여론조사 지금 앞섰는데 예. 컷오프 그 1, 지금- 2, 3 다 컷오프 네, 됐더라고요. 지금 삭발해서 국회에서 예, 예. 지금 농성하고 있고 예. 뭐 그런 등등을 해서 공천을 다시 좀 바꿔달라고 지금 주장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예, 예. 주호영 의원도 그런 측면에서 벼랑끝 전술을 썼는데 다른 사람하고는 다른 것은 내가 무소속으로 출마하면 결국은 김부겸한테 대구시장 갖다 바친다. 예, 어떻게 예. 보면은 그렇죠. 반 어떤 협박의 있던 그런 어떤 전술을 지금 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주호영 의원이 이렇게 당에서 육선이나 하시고 원로인데 이런 전술로 통해서 계속해서 당의 결정에 대해서 흔들게 되면 이게 당의 지방선거에 분명히 악재인데 그렇죠.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당의 원로로서 맞느냐 네. 하는 기본적인 어떤 의문이 들고 네. 또 만약에 지금 주호영 의원이 이렇게 정말 최악의 경우에 탈당을 해서 무슨 출마했다. 네. 그래가지고 막 결과를 보십시오. 만약에 본인은 당연히 안 될 것이고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후보가 된다고 보는데 만에 하나 또 김부겸 전 총리가 돼버리면 그 욕은 그 독박은 다 조영 의원한테 그렇죠. 갑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영 의원의 지금까지의 수십 년 동안의 정치 경력은 예. 완전히 끝 마무리가 정말 똥통으로 빠지게 됩니다. 예, 예, 예. 저는 그런 결정은 하지 않을 봅니다. 최악의 경우에 어떻게 되냐면은 대구시장이 민주당이 사상 처음으로 가져가고 최악의 경우에 이 3파전에 대해서 물론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3파전 대도 국민의힘 후보가 이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 최악의 경우에는 대구시장을 민주당에게 사상 처음으로 뺏기고 그 다음에 수성갑 그 본인이 떠나는 주호영 의원이 떠나는 수성갑에 한동훈이 당선되고 그리고 그 주호영 의원은 갈 곳이 없게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실제로 일어날지는 지금 그 벼랑끝 전술을 펴고 있다. 뭐 이런 분석도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 탈당을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데 김부겸 출마는 이제 거의 100%예요. 그런데 김부겸 출마를 하면은 좀 전에 저희들 뭐 말씀을 나눴지만은 그냥 출마를 하면은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그 국민의힘 후보가 정해지면은 민심이 변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 저는
지금 김부겸 후보가 계속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민주당하고 이재명 정권에 선물 보따리를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국민의 그러니까 대구 가서 풀 거, 무슨 뭐 신공항 문제라든가 대구 경북 통합 그걸 내가 하겠다. 원래 실제는 본인 때문에 안 한 측면이 있는데 그리고 무슨 예산 막 약속을 하고 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요? 국민의힘에 맞서기에는. 예, 저는 뭐 당을 떠나서 김부겸 의원이 그런 식으로 해서 대구 경북을 발전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요구를 이재명 정권에 하는 것 자체는 네. 저는 좋다고 봅니다. 예.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김부겸 의원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봐야 되는데 김부겸 의원 물론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잘 알고 다른 민주당 의원들 내지는 민주당 인사들보다는 굉장히 양질의 인사는 네, 분명합니다. 합리적이죠. 예. 그다음에 또 대구 시민들 중에서도 민주당보다는 김부겸이라는 사람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예, 분명히 예, 있습니다. 예, 예. 자, 그런데 예. 과거를 돌이켜 봤을 때 김부겸 의원이 2016년도 국회의원 당선되고 난 다음에 예. 2020년도에 떨어졌습니다. 예. 자, 그 이후에 행적이 어땠습니까? 정말 대구를 사랑했습니까? 대구에 남아 있었습니까? 예. 대구에 있는 집을 홀라당 팔아버리고 노년을 보내기 위해서 양평에 양평으로. 집을 짓고 예. 있습니다. 예. 과연 저는 예. 좌파든 보수든 대구에 집이 없는 사람을 예. 진정으로 대구를 사랑한다고 저는 평가할 수 예, 없습니다. 예, 그런 예. 면에서 김부겸 의원뿐만 아니라 좀 창피한 이야기지만 예. 추경호, 윤적, 유영아, 최현석 의원 모두 다 서울에 집이 있습니다. 네. 참 창피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때 어쨌든 한번 어디서 언론사에서 조사를 한번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김부겸 의원이 대구를 사랑한다.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 김부겸 의원이 국회의원이 되고 2017년도에 국정농단으로 문재인 정권이 집권했습니다. 아, 예. 자, 예. 그때 좌파 정권이 집권해서 정말 김부겸 의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 대구에 대해서 신경을 썼습니까?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제가 비관한 예 한두 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이제 국장 시절에 했던 여러 가지 인프라, R&D 인프라 중에 첨단 의료 시험 연수원이라는 인프라를 예타를 통해서 했습니다. 이게 어떤 기관이냐면 대구시 국장 하실 때. 예. 제가 어떤 거냐면 이게 MD들 의사분들이 면허를 하기 위해서는 의대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국시 즉 국가의료고시 시험을 치는데 1차를 이제 이론을 시험 치고요. 그다음에 실기 테스트도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시설이 굉장히 낡았기 때문에 실기 테스트를 하고 네. 또 의료인들의 교육 훈련을 하는 새로운 기관을 만들어야 된다고 제가 강력하게 주장을 했고 그래서 그것이 예타를 통해 통과돼서 어마어마한 메디컬 인프라가 예. 2017년도 초에 예타를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정권이 딱 바뀌니까 예산을 실지 않습니다. 2017년에 그 정권 바뀌었죠. 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되면서. 예산을 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3년을 끌다가 2020년 국회에서 제가 국회의원이 돼서 진출을 예산을 하고 치렀습니다. 예. 그다음에 박근혜 정권 때 지방균형 발전 정책으로 했던 가장 야심찬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규제 프리존 정책이었습니다. 맞아요. 각 지역별로 맞아요. 규제를 최대한 풀어서 관련된 사업을 할 때 또 예산까지 하는 그래서 우리 대구는 의료 그다음에 자율자동차에서 5개 10가지 규제를 풀어서 2016년도에 통과를 해서 2017년도에 그 사업이 돼야 되는데 그거 역시 다 아웃시켰습니다. 예산 다 삭감. 예, 그런 식으로 김부겸 의원 있을 때 문재인 정권 대구에 쳐다보기는커녕 철저하게 배제 홀대를 했습니다. 또 두 번째로 김부겸 의원이 국무총리 했지 않습니까? 행안부 장관도 하고 예, 국무총리도 했죠. 본인이 국무총리 했을 때 과연 그러면은 대구에 뭐 정책 사업이라든지 예산한 게 있습니까? 저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자, 지금 국회 지방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대구에 보따리 운운하는 것은 이것 또한 포퓰리즘이고 선전선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대구 시민들이 이런 정치적 선전선동에 혹하지는 않을 거다. 물론 민당으로서는 그렇게 강하게 좀 생각은 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직접적인 표로는 민주당의 기대대로 움직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김부겸 그 후보가 이제 돼서 만약에 가져와서 막 보따리를 풀어놔도 그게 전부 현찰 아니거든요. 약속어음인 거죠. 뭐 대구 공항을 어떻게 하겠다, 앞으로 예산을 어떻게 하겠다, 지금 당장 돈 싸들고 오는 건 아니고 이렇게 하겠다는 건데 나중에 정권 차원에서 이재명 정권 차원에서 그거 뭐 대구 원래 지금 저거 홀대하고 있는데 일단 당선시켜 놓고는 그다음에 나몰라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그래도 이 여론조사는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도 뭐 조금 전에 다 설명을 드렸지만은 하나만 또 부가해서 말씀드리면은 지금 사이 보수 그 전부터 계속 사이 보수 이야기가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지금 이재명 정권 하에서 내가 국민의힘을 지지한다 이렇게 대놓고 이야기하지 못하는 청이 다른 지역보다 좀 대구는 좀 많지 않을까요?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예. 사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대구에서 지금 이재명 정권 지지율이 굉장히 좀 높았지 않습니까? 예. 뭐 어떤 여론조사마다 다르지만 최근에 제가 본 일은 뭐 9% 올랐다 이렇게 여론조사인데 사실 그게 이재명 정권을 지지하기보다는 방금 말씀하신 샤이 보수에 해당되는 분들이 여론조사에 응하지 않으니까 상대적으로 좌파 진보 분들이 응하니까 그렇게 올라간 겁니다. 대구도 좌파 진보 지지층이 한 25에서 30% 정도 되거든요. 보통 때도.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국민의힘에 대한 실망과 분노와 또 샤이 보수층이 자꾸 생기니까 상대적으로 더 높아지는 거라고 봅니다. 결국은 선거라는 것은 언제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원래 지지층, 전통적인 지지층을 투표장으로 끌고 오는 거기 때문에 이런 샤이 보수층을 결국은 끌고 오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특히 지방선거는 투표율이 낮잖아요. 뭐 총선이나 대선보다는 훨씬 낮고 보통 한 50% 정도 안팎에 머물기 때문에 일단은 고정 지지층이 많이 이제 투표장에 나가야지 성산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론조사에서는 그 숨어 있는데 나중에 실제로 투표가 되면은 나올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결코 이게 포기할 게 아닌데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도 좀 염세적인 그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장동혁 대표가 또 그 이야기를 해서 조금 논란이 돼요. 서울하고 부산만 이기면은 뭐 승리를 하는 것이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 그런데 이제 그것은 현실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지 뭐 서울과 부산만 이기면 됩니까? 대구, 경북은 당연히 이겨야 되고 그다음에 울산 같은 데서부터 해서 쭉 이제 올라오는 동남풍을 타고 올라오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전체 그러니까 대구를 포함해서 전체 선거 구도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야 될 일이 뭐라고 보십니까? 당 지도부 입장에서. 저는 2018년도 지방선거와 비교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선전할 수 있다고 봅니다. 2018년도 같은 경우는 대구 경북을 제외하고는 물론 뭐 제주도도 무소속으로 원희룡 지사가 됐습니다만은 사실상 국민의힘이 대구 경북 말고는 다 이제 패배를 했는데 그때와는 좀 상황이 좀 다른 것은 그때는 문재인 정권에서 지지율이 70% 후반에서 80% 초반대였습니다. 거기다가 또 남북 뭐 평화 남북 평화회담 쇼도 하고 뭐 그렇게 되는데 지금은 이재명 정권 지지율이 60% 초반대 아닙니까? 그때하고 좀 다르네. 그때보다 20% 이상 떨어지기 때문에 완전히 상황이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좀 걱정스러운 상황은 우리 당내 내분 내지 분열이 좀 심한 것 같습니다. 특히 조금 전에 우리 대표님께서 샤이 보수 말씀도 하셨습니다만은 제가 대구 시민들한테 명함을 나눠주고 인사를 하다 보면은 최고 많이 듣는 이야기가 하나가 뭐냐면 싸우지 마라. 싸운다 하는 건데 아니 시청자 보십시오. 누가 싸웁니까? 지금 한동훈을 중심으로 해서 친한계가 끊임없이 당 지도부와 당을 지금 흔들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 국민의힘 지지층은 물론이고 특히 또 중립적인 성향의 국민들 볼 때 이 국민의힘이 이렇게 쪼그라드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정신 못 차리고 있고 당권 싸움이나 당권 노름이나 하고 있는 이런 정당으로 비춰지니까 더더욱 지지율이 떨어지고 또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은 샤이 보수로 돌아서는데 저는 이 문제 극복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야만 우리 전통적인 지지층이 투표장에 나올 수 있는데 참 걱정스러운 거는 뭐 오늘도 뭐 보니까 뭐 배현진 의원 같은 경우 보면 수도권에는 뭐 예수가 와도 뭐 안 된다 이런 그런 악담이죠. 저주죠. 저주.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2주 전에도 이 방송에 나왔지만 지금 친한계 의원들 멘트를 보면 정말 우리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에서 대패하는 것을 정말 기도하는 그런 저주구슬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지 그렇게 함으로써 지선에서 패배를 통해서 장동혁 대표가 물러나면 본인들에게 한동훈에게 뭐 공간이 열린다고 생각하는지 그런지 몰라도 그러니까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더 한동훈 전 대표에는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이라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다들 한 목소리 그리고
단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동훈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어떻게 보면 간보기 전국 일주를 하고 있잖아요. 뭐 서문시장 갔다가 저기 부산의 구포시장 갔다가 또 그 경동시장 가고 해가지고 어디 출마할까 이러고 있는데 지금 오늘 어제 이야기를 하는 거를 보면은 그거를 원하는 것 같아요. 그 대구시를 아예 그러니까 저 김부겸에게 가고 자기는 그 수성갑에 가서 국회의원 뺏지다는 거. 딱 그거를 염두에 두고 이야기하고 친한계가 또 그런 식으로 부추기니까 이게 과연 그 두 세력을 놓고 싸운다 국민의힘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가령 뭐 저도 방송 나가지만은 방송 나가도 이 친한계 패널 따로 있어요. 친한계 패널 그리고 민주당 패널하고 거의 뭐 보조를 맞추는 자 그런 상황에서 이 기울어진 운동장이 돼가고 있는데 그래도 좀 그 핵심 이슈를 잘 잡아서 이제 선거를 치러야 될 텐데 지금 방송에서 이제 정치 평론도 많이 하시고 하시니까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전국 상황 한 두 가지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오늘도 이 공소취소 국정조사 정인 채택을 102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대부분 검사들이에요. 검사들이고 이 검사들은 지금 박상용이나 아니면은 그 강백신 대구에 가는 강백신이나 이런 검사들 엄희준 다 대장동하고 대북송금했던 검사들을 채택을 했는데 이 검사들 입장이 뭐냐고 하면은 이거는 위헌이고 불법적인 국정조사라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지도부 검찰 지도부가 그 방향을 정해달라. 거기 참석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 국민의힘은 어쨌든 이거 지금 마지못해 이제 응하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계속 말씀드릴 때 이거 좀 더 적극적으로 좀 그 판이 그 깔아야 된다. 판을 깔아서 검사들 그 유튜브 나가서 막 이야기하는 검사들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과연 조작이 된 건가 아니면 이재명의 범죄가 있는가 가리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는데 뭐 그렇게 되면은 또 자칫하면은 이 어떤 구실을 줘버릴 수가 있어요. 그 공식 취소를 하는데 이게 이 계속 이제 불법적이라고 이렇게 계속 그 문제를 제기하는 방안이 하나 있고 하나는 불법이라도 적극 참여하는 방안이 있는데 어떤 게 낫다고 보십니까? 예. 일단 원칙적으로 예. 이건 안 맞죠. 안 왜냐하면 맞죠. 예, 예. 헌법과 법률에 따르면 국정조사나 국정감사의 예외사항의 프라이버시라든지 특히 현재 진행 중인 재판 수사에 관여할 수 없다고 명백히 명백하게 되어 되어 있어요. 있습니다. 예. 그것은 왜 그러냐면 결국은 상권 분립의 대원칙에서 이 입법기관이 네. 이 사법기관의 권한에 침범할 수 없도록 그럼요. 하는 가장 중요한 헌법적 원칙입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는 해서는 안 됩니다. 맞아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재명 민주당 정권에서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데 네. 저는 근데 결국 이런 것들이 저는 이재명 민주당 정권의 자충수가 될 거다. 무덤을 네. 스스로 판다고 네. 봅니다. 예, 예, 예. 왜냐하면 지금 대표적으로 대북 송금 같은 경우, 대북 불법 송금 같은 경우 박상현 검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완벽하게 지금 이론적으로나 또 법적으로 무장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 유튜브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네, 완전 돼 있기 돼 때문에 있어요. 예. 됐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이 질의를 하고 그런 걸 통해서 답변하는 과정에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가 그렇죠. 있다. 그렇죠. 그런 네. 것 때문에 저는 우리 당에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밀렸지만 결국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지 네, 않습니까? 그러면 이미 판이 벌어졌는데 이 판에서 제대로 이 검사들이 이야기함으로 해서 이 공소 취소의 건이 정말 민주당과 이재명이 무덤이 될 수 있도록 방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더 적극적으로 하고 또 중요한 건 이겁니다. 결국은 실체적 진실을 떠나서 결국은 또 국민들은 보여지는 간단한 그런 어떤 언론의 어떤 뭐 방송이나 쇼츠나 이런 네. 것에서 여론이 돌아가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여론전에서도 우리가 정말 그렇죠. 적극적으로 네. 대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이게 국정조사하면 TV로 생중계가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박상용 검사가 나와서 이렇게 그 이하영하고 이제 박상용 같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하영에게는 유리한 질문을 막 하겠죠, 민주당이. 그런데 박상용에게 불리한 질문을 해도 박상용 검사 그 방송 나와서 유튜브 나와서 이야기하는 거 보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논리가 탄탄하기 때문에 논리가. 그래서 결코 손해는 되지 않을 거다. 오히려 그 결과로 나중에 이재명 진짜 재판을 해보자 이런 여론도 일어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 지금 전국 상황 그 크게 두 가지가 지금 핵심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그 국정조사 정인 그 공소취소 국정조사 문제하고 하나는
좌파의 분열입니다. 좌파의 분열. 이재명 정권 초단기에 저도 청와대 출입을 오래 해봤지만은 정권의 초단기에 이렇게 좌파가 둘로 찢어지는 정권 안에서 이너서클 안에서 헤게모니 다툼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뭐 다 아실 겁니다. 이제 김어준이 그 재판 거래설 이재명의 공소취소 거래설 이 판을 깐 거부터 그 다음에 유시민이 A급 좌파, B급 좌파 이야기한 거. 그 다음에 송영길이 이 대선에서 친문이 뒷짐을 지고 있다 이런 것들인데 이 이재명 정권 초장기에 좌파가 분열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좀 있을 것 같은데 뭐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 가장 그 중요한 이유는 일단 그 당권 싸움이 되는 거죠. 예, 8월달 예, 전당대회. 8월달 전당대회가 예, 예. 있고 이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가 되는 진영이 결국은 23대 총선에서 이제 총선의 공천권을 잡기 때문에 예, 예. 이제는 뭐 사생 결단으로 지금 예, 나갈 예. 수밖에 없다. 예. 그리고 이게 민주당 내에서도 이미 사생 결단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이미 22대 총선에서 당권을 잡았던 당시에 이재명이 어떻게 친명행지 비명 행사를 하는 걸 봤지 않습니까? 봤죠. 그렇기 예, 예. 때문에 예. 이제는 뭐 죽기 아니면 살기식으로 예. 당권 경쟁에 하는 게 가장 예. 직접적인 이유가 되는 예. 것이고 또 두 번째 이유는 네. 전통적인 어떤 진보 좌파 인사들 봤을 때는 완전히 그 이재명은 뜨내기죠, 뜨내기. 그렇죠. 이거는 무슨 운동권의 족보도 없고 뭐 이론도 없고 뭐 한데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월급장이 사장으로 들어왔는데 네. 대주주가 돼버리려고 예, 하니까. 와가지고 지금 하는 행동을 보니까 또 굉장히 좀 전통적인 좌파 진영이 봤을 때는 안 입고 온 것들도 예, 많죠. 예. 뭐 예를 들면 뭐 일본과의 관계도 그렇고 또 뭐 여러 가지 좀 이슈 관해서는 실용이라는 면에서 뭐 하고 있는데 이게 좌파 진보의 이런 어떤 노선하고는 예. 배치되는 예. 그런 면들도 많지 않습니까? 예, 예.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렇게 됐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이제 처음에는 뭐 명청 대전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정청래와 이재명과 이렇게 되는데 예. 이제는 이제 진영 간의 싸움으로 진영 간 이쪽 싸움이 됐죠. 진영은 이제 맞습니다. 예. 정청래, 김어준, 뭐 유시민, 예, 예. 조국 그리고 또 이쪽은 이제 이재명 필두라는 어떤 송영길, 친명 뭐 진영인데 이렇게. 예. 그래서 이제 나오는 어떤 문제들이 김어준의 공천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예. 이걸 아예 도식화 내지는 이론화한 게 유시민의 ABC론을 아니겠습니까? 예, 예. A, C, B가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그렇게 딱 하면서 구분이 우리는 전통적인 그러니까 민주당이고 가치를 추구하는 예, 거고 뉴 이재명이 있고 그 교집합이 저기는 있는데 이익을 추구하는 예, 데가 B. 뉴 이재명은 이익을 추구하고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예. 바뀔 수 있다. 예를 들면 뭐 이현주라든지 그런 거 예. 예를 들면서 그러면서 정치 철새다는 식으로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사실상 겉으로만 한 당이지 그렇지. 이제는 사실상은 완전히 지금 다른 당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폭발하는데 근데 저는 좌파가 그래도 무서운 게 뭐냐면 가장 중요한 시기 즉 지들 이익이 선거를 될 때는 앞두고는 뭉칩니다. 예. 폭발하지 않습니다. 예. 폭발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좀 배워야 되는데 예. 우리는 보십시오. 한동훈이 이쪽 보면은 선거를 그러니까요. 앞두고도 끊임없이 떠들고 선거 때문에 더 당을 해요. 비판하고 선거 때문에 더 합니다. 그래서 마치 타고 있는 배를 쪼개듯이 지금 덤비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아니 근데 자 보십시오. 우리가 정권을 잡았을 때 윤석열 전 대통령 때 결국은 타고 있던 배가 계속 유지가 됐으면 지금 계속 항의 잘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럼요. 예. 그런데 타고 있던 주요 종사자들이 그 배를 깨버렸어요. 예, 예. 탄핵에 찬성을 해버렸어요.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은 마치 그 배가 깨지면 새로운 배에 잘 탈 수 있을 줄 아는데 천만의 말씀. 지금 네. 난파선에서 몇 개의 이런 어떤 조갈 잡고 지금 허우적허우거리고 있는 게 지금의 네,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배를 깨지 않아야 되는데 이게 지금 네. 우리가 이렇게 고전하고 있는 이유인데 저쪽 진영은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도 네. 불구하고 네. 정말 배는 깨지 않고 있다. 그런 어떤 상황입니다. 그런데 네. 우리가 정말 깨질 듯 말 듯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는데 네.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좌파는 조금 전에 진짜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계속 이제 좌파 분열만 해서 저는 좌파가 계속 분열되면은 이재명 정권이 워낙 취약하기 때문에 재판 재개 움직임도 좌파에서 나올 수도 있고 탄핵 이야기도만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깨지지는 않아요. 이렇게 해서 선거 지방선거 앞두고 지금 지방선거 앞두고도 보면은 아직 공천 싸움이 별로 없잖아요. 아직은 그 친명하고 비명하고. 그런데 국민의힘은 벌써 이렇게 친한계 쪽에서 그냥 계속 고춧가루를 뿌리는
이런 상황이 돼서 상당히 안타까운데 특히 대구가 그 전에는 이제 예선에서 확정되면 바로 본선에서는 당선이다 이렇게 되는데 그 등식이 뭐 유지가 일단 되겠죠. 되겠지만은 다른 뭐 좌파나 친한계에서 계속 부추기고 있어서 약간 어느 정도도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대구에서 이렇게 현장에서 뛰고 계시니까 마지막으로 지금 대구 상황 정말 민심 지금까지 말씀을 하셨지만 한번 정리를 해주시고 대구 시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마지막으로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앞서서 이제 저쪽 진영에서도 공천 둘싸고 굉장히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특히 호남 지역에 뭐 고소고발이 지금 굉장히 지금 제가 잘 모르는 난무하고 부분입니다.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의외로 보도가 안 됩니다. 아, 보도가 안 돼서 제가 잘 모르는구나. 고소고발이 지금 난무하고 그래요? 예. 있습니다. 예, 제가 전에 또 지하철에서 오다가 보니까 성남시장 같은 경우도 컷오프된 예. 김지호 다시 이제 다시 살렸더라고요. 재심이 이제 인용이 됐습니다. 예. 김지호가 어떤 주장을 하고 있냐면은 김지호가 김병욱하고 김병욱 전 의원의 보좌 비서관 출신인데 어떤 이야기까지 하냐면은 지금 그 김병욱이 그 장남인가요? 아들 지금 문제가 있거든요. 재산 문제를 그런 하고 어떤 있죠. 문제를 하면서 그래서 검증해야 된다, 경선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예. 그것은 결국 받아들이지기도 하고 어쨌든 저쪽 진영에서도 엄청나게 공천을 둘러싼 문제가 있는데 보도가 잘 안 되고 있다. 안 이런 되고 어떤 이쪽 것만 국민의힘 것만 막 그렇습니다. 침소봉대하는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죠. 그런 어떤 상황이었고 예. 그러다 보니까 대구의 공천이 워낙 언론에 보도가 많이 되고 그래서 지금 대구의 민심이 정말 흉흉합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지금 지지하는 층에서도 대구 경제가 어렵고 특히 내부에서 많이 싸우고 있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비판적 시각으로 봅니다. 대구 경제가 이렇게 어렵고 특히 또 좌파에 의해서 국가가 이렇게 어렵게 되는데 현역 의원이 또 왜 이렇게 많이 나왔느냐 이런 여론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는 결국은 경선 과정을 거쳐서 이제 후보가 결정이 되면 결국은 또 하나로 뭉쳐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경선할 때 정말 올바른 후보 즉 대구를 발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그리고 좌파와 싸우는 것도 그렇고 특히 지금까지 했던 활동이 얼마만큼 일관되게 우리 대한민국과 당과 대구 발전을 위해서 일해 왔는지에 대한 어떤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전제가 저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감히 좀 말씀드리면 저는 지금까지 대구를 위해서 우리 당을 위해서 그리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헌신 봉사해 왔고 또 많은 또 어떤 그런 어떤 스토리가 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덜 알려진 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이런 것을 많이 좀 알림으로써 저평가 우량주로서 홍석준이 대구를 위해서 당을 위해서 그리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렇게 역할을 해왔구나 그리고 앞으로도 역할을 할 수가 있겠구나 하는 점들을 시민들에게 당원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그리고 인식할 수 있도록 많은 좀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예, 제가 영날고 있을 때 계속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또 토종 TK하고 이 서울 TK가 있거든요. 우리 토종 TK로서 이번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서 본 경선에 진출하신 홍석준 의원 모시고 오늘 말씀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